안녕하십니까. 언제 올지 몰랐던 바로 시험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어제 시험 보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죠?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던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안내드리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어제 봤던 시험입니다.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교육학 문제였는데 내용은 경력교사와 신임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통 많이 봤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한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논하시오에서 약간 새롭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했던 것들이 최근에 시험 경향이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오히려 거꾸로 가서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기본을 놓치고 있어 하는 파트를 주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다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하고 밑을 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이제 문제를 안 푸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강의 시험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감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과연 내 시험 답안이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이제 마음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논술의 내용 파트에 가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타일러의 교육 목표의 설정의 근거라고 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에서 교육 목표 설정의 어떤 이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정에 우리가 원천호기도 하죠. 설정의 자원하기도 하는 이런 것에 근거를 바탕을 두고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육 목표를 일단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조사해서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걸러내는 채로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를 써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익숙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교수 학습 환경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센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라고 했으니까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델 그 모형에 기초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문제의 역할이라든가 교사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교사가 언급한 준거 참조 평가. 준거 참조 평가는 뭔지 아는데 이거에서 준거 설정 방법을 써라라고 했습니다. 준거 설정 방법을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 혼돈을 있을 수 있었던 얘기고요. 더불어서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우리가 교육평가의 모형도 받고 관점도 받고 교육평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의 유형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기본 과정이 뭐였지? 약간 여기서 아연실색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3점이나 그 다음에 카츠? 카츠란 사람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아마 리더십 이론 기초해서 뭔가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을 쓰고 실천 사례를 써라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내용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조금 중요하게 강조해서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출제되었던 것이고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 사례, 뭐 구체적인 활동 사례, 실천 사례 등과 같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묻는 문제상으로는 사실 좋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점이 없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밑으로 내가봤고요. 이제 나름대로 출제 경향을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논술의 주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시험에서는 주로 교육의 변화나 개선 방향,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든가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변화시킬 것을 주제로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과 달리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밑에 요소들까지 본다면 출제의 범위를 예상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내용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장수생들이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예전 것들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 요즘과 같이 좀 약간 출제가 자주 되는 주제 중심으로 해서 좀
폭을 좁혀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예전부터 공부하셔서 이제 교육학의 이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약간 장수생의 약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논술의 요소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부과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교육심리나 교육사회학과 같이 이렇게 약간 주변에 있는 어떤 영역들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까지 4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체감적으로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는 느낌이 있었지만 내용상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떤 이 제시되는 어떤 기본 개념이랄까요? 원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알고만 있다고 해서는 우리가 풀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아는,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채점을 먼저 좀 해보고 너무 꽈락이 많다거나 점수가 너무 낮아서 또 변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채점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조금 채점을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채점을 빡빡하게 할 것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최대로 빡빡하게 채점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답과 오답을 골라낼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초에서 아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내용 요소별로 볼까요? 교육 과정상에 있어서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의 원천, 근거 자료들을 어떤 이체라고 하는 철학과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설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고요. 내용상 보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풀지 못하면 그것을 앞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텐데 더불어서 이제 사례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를 이제 적절한 답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채점자에 따라서는 또 일부 좀 불성실한 채점자가 가끔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포인트는 아니란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이제 조나슨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관련돼서도 핵심적인 내용 결국 가오장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적용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기존 교재들도 많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채점자 변수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까지는 큰 이제 변수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 항목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준거참조평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교준참조평가와 비교해서 많이 봤지만 그것에 있어서 준거를 설정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교육의 기본 평가의 기본 가정을 제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목되지 않는 내용이야. 너무나도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는 이런 것이라고 그냥 전제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당연한 내용들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답을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그것이 과연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서 사람들에게 응답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응답을 할 수 있었을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변별력이 생겨나기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카츠의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더십 이론에서도 앞부분에 나온 특성적 지도성 이론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 그러니까 특성적인 것 그 다음에 행동적인 그 뒤에 나오는 상황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현대의 대안적인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지도성 이론에 많이 관심을 갖고 뭐 무슨 변혁적 지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분사적 지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왔는데 그 앞에 나오는 정말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약간 당황스럽고 도대체 카츠가 누구지를 생각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좀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용의 그 카츠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우리의 혼돈을 불러일으켰지만 제시문 자체에서 많은 좀 힌트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지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답에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이제 당황한 사람과 아니면 그때 상황에 유연하게 접근을 해서 그 문제로부터 문제지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답안을 이끌어냈던 분들 사이에 어떤 변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죠. 답안의 개요 및 예시 파트 보시죠. 전체적인 주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전체 주제상으로는 이제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첫 번째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맥락이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진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식이냐? 결국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을 더욱더 교육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의 역할이 요청된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래에서 진술하겠다는 맥락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보죠. 내용 보시면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의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 교사가 언급하는 이런 내용들 나왔습니다. 이거 보실 때는 문제 푸실 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시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제시문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 끌어오고 활용할 건 활용하고 또 힌트를 얻고 힌트를 얻어서 이제 푸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내년도 2026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다고 한다면 항상 제시문이라고 하는 게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제공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제시문 안에 힌트와 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스캐폴딩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다시피 교직생활 어려웠는데 교육목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교육목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뭔가 변화되는 다양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환경에 맞게 또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역할인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임교사도 맞습니다. 학습자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교과에 대한 어떤 전문성,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런 요구들과 함께 뭘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을 고려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그 이유를 함께 적어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내용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 설정에 이렇게 이 교육 목표의 설정에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답안에 여기 첫 번째 이 까만색 다이아몬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학습 용도로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유사 답안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실 때도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타일러의 교육 목표의 설정에 그 원리만 본다고 한다면 교육과정 모형에서 교육 목표 설정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먼저 교육 목표 설정의 근거, 이제 보통 원천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자의 특성, 교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교육 목표가 바로 교육의 목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이것을 정련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정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고 학습자가 요구하고 교과가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교육 철학적으로 특히나도 뭐 어떤 점에서 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달리 얘기하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정말로 가르칠 만한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안에서 일부의 것이 실제로 교육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너무 좋은 건데 바람직한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학습자가 학습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지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이라든가 아무리 이제 가르치려고 해도 학습자의 어떤 수준상 또 흥미나 관심상 필요상 적성상 학습자들이 배우기 되게 어려워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학습 심리학의 내용에 기초해서 달리 말하면 학습 가능성이나 교육 가능성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목표를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어렵지 않게 답안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본문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전체적인 그 주제와 연관해서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교육의 기본한 충실한 교육을 추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주제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교사는 교육의 어떤 기본에 충실하게 교육을 전개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교육과정 측면에서 언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 끌어주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데는 이제 이미 언급되어 있는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살짝 언급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런 목표는 잠정적인 교육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체에 걸러야 되는데, 특히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례로서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주목받는 특정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최종적인 교육 목표로 선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 목표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통해서 사례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학습 심리학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잠재적인 교육 목표가 학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로서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많은 사실과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이제 교과 전문가들이, 내지는 교과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교육적으로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학습자의 능력이라든가 뭐 관심, 흥미 등에 따라서 학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을 교육 목표로 선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례와 그 이유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큰 주제와 연결시켜서 다시 교육 목표 설정의 근거에서 균형적인 고려와 정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기본 원리에 충실한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슨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그 다음에 모델링 이외의 교수 지원 활동, 이런 거 볼 때 다 아시죠? 특성을 써야 되는구나, 역할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를 두 가지 써야 되는구나. 이때 모델링은 제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용 보시다시피 수업 측면에서 구성주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 다음에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또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성주의 학습 환경 모델, 조나슨의 모델을 따르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제와 프로젝트가, 우리 동심원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그림을 좀 그리기가 애매해서 표로만 정리했습니다만은,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문제 혹은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습의 가장 중심에 둠으로써 학습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이제 객관주의적 문제 해결 학습 내지는 문제 중심 학습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문제라고 하는 게 이미 교사가 뭔가를 가르친 다음에 그 가르친 지식이나 기능, 즉 학습된 지식이나 기능을 연습하거나 그냥 적용해보는 어떤 사례와 같은 것으로서 문제가 제시됐다고 한다면, 이때의 문제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이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보다는 정답이 한정되지 않는 불분명한 혹은 비구조적인,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얘기하는 우리 문제중심 학습에서 문제의 성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문제와 같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라든가 정보 자원이라든가 인지적 도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대화와 협력의 도구라든가 기타 사회 맥락적인 지원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동심원 모델에서
전반적으로 교수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구체화하자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항상 어떤 다른 모델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인지적 도제 모델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역할은 뭐다? 직접 뭔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고 뭐다?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도 항상 나오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랐으면 되는데, 모델링의 임은 이미 언급되었고 나머지 것들을 쓰라고 했으니까 코칭과 스캐폴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보자면, 코칭과 관련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뭐 하는 거?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옆에서 관찰 혹은 모니터링 하면서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교수자가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메타인지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혼자서도 잘할 텐데 대부분의 많은 학습자 것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습 과정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코칭의 핵심이 되고요. 스캐폴딩 같은 경우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과제는 학습자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능력에 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과제죠.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 어려움을 느낄 때 뭐 하는 거? 그 임시적인 도움을 주는 거, 혹은 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스캐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학습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이런 활동을 스캐폴딩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로 설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밑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시도록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성주의 교육이 지금 맥락이니까 구성주의 교육에서의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 잠깐 언급해 주시고, 이때 이제 조나슨의 구성주의 환경에서 학습하기 얘기한 것처럼 문제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문제는 뭐다? 불분명하거나 비구조적인 성격의 문제, 혹은 뭐 비구조적인 실제적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문제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학습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문제 역할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가끔은 이제 이런 이외에도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있고 학습자가 친숙하고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동기를 부여하거나 유지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써주셔도 부분적으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결국 교사가 지원하는 역할인데, 특히나도 이제 모델링 이외에도 뭐가 있다? 코칭과 스캐폴딩이 있다 언급해 주시고,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습자의 학습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아까 사례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례로서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목차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서 뭡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캐폴딩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보고서를 어려워하는 경우에 기본 형식을 참고자료를 제시해서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주면서 스캐폴딩과 같은 교수자가 해야 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뭐였습니까? 교수자가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교수자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사례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사례를 쓰라고 하면 사례를 쓰세요. 개념만 정의하면 안 되고 사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딱 챙겨가면서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경력교사가 앞에서 평가하시는 거 어려우시죠? 변화하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하는 어떤 준거 참조 평가를 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준거 설정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준거 참조 평가에서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가? 결국 성취하였는가 성취하지 못하였는가,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얘기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거 설정 방법을 한 가지 써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요거를 뭐 두 가지 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준거 설정 방법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게 한 가지만 써서, 내용은 어렵지만 한 가지니까 1점만 배점할게요
아마 이랬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교육평가 기본 과정, 어떻게 보자면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이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바가 뭘까? 평가를 왜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연결시킬 수 있을 건데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교육평가를 무수하게 다양한 평가 방법, 뭐 중고 설정 방법도 알고 뭐 무슨 평가 방법도 알고 뭐 자기 참조 평가 방법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초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중거 참조 평가의 중거 설정 방법에 대한 얘기. 중거 참조 평가에서 중거를 설정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성취하였는지 아닌지, 성취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적합한 수준으로 성취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 수준으로 성취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교육 목표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냥 기준인 것이고 그 기준이 정말 성취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 구분하는 점수대를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몇 점까지 내가 내 시험에서 30점 맞은 게 성취를 한 것인지 아니면 90점 맞은 게 성취를 한 것인지 그 목표를 성취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준거의 설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가 관련해서 준거 참조 평가에 좀 딥한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면 준거 설정 방법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준거 설정 방법은 학교에서 많은 경우에 상대적인 비율, 그 학습자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학습자 중에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상위 20%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쉬운 것은 학생들의 일정 비율에 의해서 그들이 성취한 수준에 기초해서 증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근데 이 교육평가 쪽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사실 준거 설정 방법이라고 언급은 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절대적인 준거 설정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평가 그 개론서 같은 데 보면 이게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전체를 보자면 피험자 집단의 특성 평가와 검사 도구의 내용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피험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죠. 아, 저 정도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이야. 아니면 이 정도 애들은 달성하지 못한 애들이야를 먼저 구분해 놓고 그 아이들이 몇 점을 맞는지를 놓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험자 집단의 학생들을 주관적으로 학습을 성취한 아이와 성취하지 못한 아이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완전 학습자, 달리 말하면 학습 목표를 성취한 수준의 학습자의 점수의 분포가 오르면 애들이 이렇게 되겠죠? 완전 학습자. 그 다음에 불완전 학습자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애들의 점수 분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학습자. 그런 다음에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죠? 여기를 준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단 비교 방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불완전 학습자를 빼고 누구만? 완전 학습자만 로 분류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관적으로 분류한 이 집단에서 이 검사 점수의 뭐를 중앙값, 미디언을 기준으로 해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의 명칭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검사 도구의 내용 분석 평가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교육청 단위에서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잖아요. 이때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할 때 몇 점까지를 성취하는지 아닌지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분한 점수를 결정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안고프 방법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 방법, 북마크 방법. 그래서 안고프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안고프 방법인 경우에는 어떤 걸 가정하냐면 어떤 학습자 중에 학습 목표를 성취한 학습자들을 아까 완전 학습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학습자 중에 가장 낮은 능력, 완전 학습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학습자들 중에 가장 낮은 능력을 보유한 피험자, 이걸 뭐라고 한다? 최소 능력 보유 피험자라고 하고, 이 최소 능력 보유 피험자가 이 어느 정도의 정답을 맞힐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집단이 어느 정도의 정답을 맞힐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점수를 합산해서 중거 점수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제거 방법은 더 간단한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좀 덜 정확해서 안거푸 방법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어쨌든 제거 방법은 최소 능력 보유 피험자, 아까 말했던 완전 학습자 중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 수준에 있어서 성취하였다, 성취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자, 이 사람이 봤을 때 강문항을 마칠 가능성을 판정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을 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판정해서 맞출 수 있는 문항의 수를 합한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항 반응 이론에 기초해서 문항의 난이도를 추정한 다음에 그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을 배열한 문항 순서집을 작성해서 문항 순서집에서 피험자가, 최소 능력 보유 피험자가 정답 확률의 50% 혹은 67%, 3분의 2죠? 정도가 맞힐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까지를 끊고 그 정도까지 이상의 문제는 다 맞춘다. 그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안 맞춘다, 못 맞춘다, 덜 맞춘다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설정해서 그 기준점 앞에까지의 문항의 점수를 합치면 그것이 바로 준거 점수가 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되게 어려운 방식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진술을 못하고 그냥 단지 그 교육 목표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을 결정한다, 이 정도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앞선 문제의 진술문을 보자면 제시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교육 목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목표를 성취 기준화시키는.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 자체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초하는데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취가 이것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준거 점수와 관련되는 진술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쓰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그 수험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떻게 그 채점을 좀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좀 더 이제 간단한 이제 주제들로 교육평가에서 어떤 교육평가 방법을 쓰더라도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본 과정이 어떻게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가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습자들에게 뭐 하려고 평가 결과를 피드백 해줌으로써 이후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개선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그걸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평가에서 피드백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교육평가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습자는 뭐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잠재 능력을 끊임없이 이제 발굴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자료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평가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학습자에 대한 그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이나 자료를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연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교육학과를 점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평가라고 하는 건 뭐다? 한 가지의 어떤 방법만은 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를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이 학습자를 평가했을 때, 그래야 더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들.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뭐 언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한 4가지 정도 안에서 3가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향이 기초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의 여러 가지 관점과 모형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도 이제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으로 이어지면서 평가의 대상과 영역과 평가의 어떤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확장되고 시점적으로도 이전의 평가와 이후의 평가들을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평가, 내지는 평가가 기존의 총괄평가만 있다가 진단평가나 형성평가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개념들도 다 이런 평가의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평가 유형들을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자면 교육평가라고 하는
그 과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장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당장 문제,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요소들을 공부하는 방식의 공부보다는 정말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 교육학적인 사고 방식의 기초에서 교육학적인 개념과 원리에 기초한 교육학적인 사고 방법에 기초해서 어떤 교육학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대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 답안을 예시해 보자면 마찬가지 교육평가의 측면에서도 뭔가 새로운 평가를 지향하면서도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언급해주고 증거지향 평가라고 하는 데서 준거가 되는 점수 결국 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평가에서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판단할 것인가 되는 이 준거가 되는 점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 여기 보시면 집단 비교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명칭 그 자체보다도 앞에 있는 설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게 되면 1점이 되겠고, 다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평가 방법 위에도 뭐가 중요하다? 평가의 기본 과정을 염두에 두는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과정으로서 간단하게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풀어서 잠재 신뢰하는 태도를 바탕으로와 같이 잠재 능력 개발 가능성을 풀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이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평가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츠의 리더십의 근거에서 경력고에서 언급한 관련된 능력 물었습니다. 그리고 실천 사례 물었으니까 능력의 명칭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천 사례를 두 가지 써야 되는구나 표시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 보시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한 것이 뭐다? 맞아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바로 기술적 능력이야. 맞아 그래 요걸 하는 게 뭐야? 상황 파악 능력이야 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이것도 그랬으니까 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츠를 기억해서 밑에 보시면 카츠의 리더십 이론은 특성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해서 리더십 이론 중에서 좀 초기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진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말하는 이론이었고요. 특히나도 이제 이 카츠의 장점은 주요한 직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직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강하게 많이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더 세분화된 특성적 이론이었죠. 여기 이제 이 표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위 관리자는 기술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위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 사이에 기술적인 능력은 어디에? 기술적인 능력은 하위 관리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는 기술적인 능력도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도 뭐도 상황 파악 능력도 필요하다.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거는 인간관계 능력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이 뭐가 있는 것밖에 없나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는 중간 관리자를 포함해서 최고 경영자는 어떤 거? 상황 파악 능력, 그러니까 상황 파악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위 관리자라기보다는 보통 중간 관리자 정도 속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 능력이란 뭐냐? 실제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아까 본 것처럼 실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능력과 같은 것이겠고 인간관계 능력은 뭐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 인간관계를 잘 조직하고 그래서 그들을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되겠고 상황 파악력은 어떤 과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는 결국 인간관계 능력이고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인간관계 능력
관련되어서 이제 영어로 하면 휴먼 스킬이니까 휴먼 스킬이면 인간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쓰면 되겠죠. 대인관계 능력이든가 사람들 사이의 협력 능력인데 사실 인간관계 능력이나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이고 지금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풀어서 쓰는 그냥 대충의 이렇게 막 설명보다는 인간관계 능력 혹은 대인관계 능력 정도 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예 그냥 휴먼 스킬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칭으로 하고 그것의 사례들로서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이 그냥 친하게만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과업 수행을 위해서 협력하는 능력이니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과 관련된 동기부여 능력이라든가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갈등 해결 능력 혹은 이제 다양한 어떤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든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능력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과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본의 충실한 교사로서 갖춰야 될 능력을 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언급한 카츠의 리더십 요소 중 뭐에 해당된다? 인간관계 능력에 해당된다 명칭 써주고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 언급해 준 다음에 사례 들어가는 것이죠.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수업 개선에 관해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료들과의 어떤 이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 유대감 형성과 소속감 고취해서 결국 핵심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포함하는 어떤 리더십 능력을 키우면서 학교 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 쭉 정리하시면 되죠?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앞에 썼던 말 똑같이 써주지 말고 조금만 바꿔주라 했죠? 교육과정 재구성, 구성주의 교육 방법, 평가 방법,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 보았고 각각의 문장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요약해주는 문장 쓰고 마지막에 결국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시사점으로서 역량을 기르고 최대로 발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본 이제 최종 소감은 이번 시험은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가 아무래도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것 중심으로 해서 약간 편식적인 측면의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허를 찔러서 정말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됐던 사고 방식이라든가 사고의 논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공부를 하여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혹시라도 1년 더 준비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어떤 교육학의 공부 방법을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간단하게 잠깐 쉽게 교육학 쉽다던데 그냥 간단하게 대충 썰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 정확한 교육학의 개념과 논리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이론이라든가 모형들을 덧붙여 나가는 그런 공부의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을 올해 보신 분은 오늘까지 이 강의까지만 내가 1차 시험 몇 점 맞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만드시고 이 이후에는 딱 끊으세요. 이제 일단 딱 끊고 바로 2차 준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차 시험 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직은 개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2차 준비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2차 준비 충실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붙었던 1차 시험 점수가 나중에 허투루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차 시험 준비에 전력을 다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내 답안은 아마 가장 관대한 시험 채점자를 만나서 가장 관대하게 높은 점수로 채점 받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2차 준비에 열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2026년 6학년도 준비하시는 분들과는 보람차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